러시아가 나오죠. 행님, 푸틴 행님. 에너지 중동도 제압을 해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묶어놓고 다 했는데 러시아를 제압을 실패를 해? 용납이 안 되지 이건. 응? 용납이 안 되지. 그쵸?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쵸. 그게 히틀러도 그랬지만은 네. 그 히틀러랑 옛날 때 스탈린 전쟁할 때 어땠어요? 그냥 인위전술 시켜버렸잖아. 그 독일 애들이 질려버린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은 기관총이 날라오는데 진격하네 하고. 러시아 애들이 그런 똘끼가 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지들이 당해도 버틴다는 뚝심이 있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무너졌을 걸 러시아 안 무너져요. 네. 지금도 그래. 그렇죠. 예, 그게 러시아 애들의 그 곤조 기질이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일단 박수 한번 칠게요. 예, 근데 대단하다. 늘 그 상태. 거기서 확장 못해 근데. 네. 여기 왜 갑자기 러시아로 넘어가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 우리 소비자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장악한 자들이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유통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에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지. 에너지에 양보가 어딨어? 그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긴 거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국제 유가가 왜 하락을 했는지.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때의 원유 재고도 많이 남았다. 예상보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펙 플러스가 18일에 하루에 40만 배럴씩 추가 생산하자. 요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8일부터 추가적인 감산 완화 조치에 들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는 8월부터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하고 올 연말께는 총 200만 배럴까지 늘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4월까지 감산 완화 합의 시한도 내년 22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동안 산유량 정책과 관련해 의견이 충돌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유 생산 기준을 조정해 의견을 좁힌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현재 하루 320만 배럴의 생산량을 350만 배럴로 늘리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 생산량도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20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자 하루 1천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였는데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감산 규모를 차츰 줄여왔다. 현재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까지 줄었으며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연말엔 감산 규모가 38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2022년 9월까지는 생산량을 기존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할 계획이다. 네. 이제 어디야? 원래는 하루에 1천만 배럴씩 석유 생산량을 줄였다가 현재 감산 규모는 하루에 580만 배럴까지 줄었어. 그럼 많이 늘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감산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생산량을 늘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 계속 완화가 될 거라는 게 확정이죠. 확정. 아랍에미리트가 양보 좀 했네. 원래 자기네 365만 배럴 한다고 했는데 350만 배럴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도 상향된다. 그러면 원유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를 여기서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 확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7.5%가 푹 빠졌어. 그래 깜짝 놀랐죠, 시장이. 네. 66달러까지 밀렸대요. 한 달 만에. 66이라는 숫자를 역시 좋아해요. 이날 이렇게 빠집니다. 진짜 이 정도면 너무 푹 빠진 거야.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올라오고 그래도 이제 이슈 하나 끝났네. 뭐 요런저런 수요도 올라갈 것 같다. 왠지 재고도 생각보다 이제 좀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여기 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글쎄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3거래일 연속으로 공급 부족이 나중에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화랑이 될 수 있을지는 없다에 건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우한폐렴 아직 정리 안 끝냈어. 그리고 지금 화랑시키면 누구 좋으라 그래. 이거 미국도 산업을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다 잡아놨던 중국하고 일본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유가가 더 상승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남는 거 아니야. 그럼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투자하는 애들이 생겨.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도 경제 회복에 또 좋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 심각한 저유가도 문제지만 심각하게 또 좋아도 이 미국은 이미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다다익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정책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되면 경쟁자들이 살아나요. 그럼. 뛰어들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러시아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는데 여기서 고유가로 가서 가스값 연동되잖아요. 올라가서 이익을 주면 얘네 살아나잖아.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딱 컨트롤 범위 내에 두는 거지 그냥. 생명 연명만 가능하게. 오히려 사실 놓고 시장에 있는 요인들만 놓고 봤을 때 하락이 요인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HSBC가 쉐브론, 쉘 등 석유 주식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유 주식들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저렴해 보이지만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석유 산업에 대한 전망을 낮추고 쉐브론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쉘, E&I 등에 대한 투자 의견도 낮췄다. 이것도 친환경 이슈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쎄라고 여기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HSBC는 참고로 이제 홍콩에서 설립이 됐는데 본사 영국에 있습니다. 이전했어요. 이름만 홍콩 샹하이지만 실질적으로 런던입니다. 영국 거예요, 영국 거. 홍콩 샹하이랑 상관없이 런던이에요, 런던. 네. 뭐 아까 전에 라호님이 뭐 여기 이 부분 6시 이전 뭐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2인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3인 금지라는 게. 네. 자,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스 나오겠지. 네. 그래야 러시아로 이어지겠죠. 네. 가스는 계속 전망 좋아. 왜냐면은 앞으로 수소 경제 가고 친환경 얘기 나오면서 석탄이랑 석유를 줄이고 여기로 가자. 석탄은 그렇지. 이제 탈석탄 얘기 나왔고 이렇게 가자 하니까 계속 오르죠. 계속 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누가 웃을까? 가스 생산국들이 좋아하죠. 푸틴이 웃겠죠. 아, 신난다 하면서. 근데 야, 진짜 치얼스 하고 있지. 왜냐, 미국이 3대 대통령에 걸쳐서 반대했었던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블링컨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겠다, 막고 싶다라고 못 했잖아. 막았잖아. 못 막았어. 못 막으니까 이제 99% 완성됐대요. 가스관이. 이거 어떻게 막어? 작년에 올시즈라고 스위스 그 업체가 손을 떼고 나가면서 제재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까지 서명까지 해가면서 야, 여기 노르트 스트림 2에 건설하는데 참여한 회사들 전부 다 제재 때려버릴 거야 하면서 스위스 기업이 손들고 나가면서 이제 중단됐구나 했는데 그냥 러시아가 자국 부설선 갔다가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포르투나 그 제재 그 해당 부설선에 대해서도 했는데 소용이 없지. 약발이 안 먹혀 제재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물도저로. 야, 98% 됐어. 그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5월쯤이었나? 얘기가 이제 슬슬 기조가 그래, 너네 그거 그럼 하고 뭐 우리 다른 거 얘기하자 이런 기조로 갔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같이 정상회담도 했잖아. 그러면서 이건 못 막으니까 이제 99% 됐거든요. 그냥 합의해주고 동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밀고 나가는 게 낫겠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뭔가 공작을 하겠지. 당연하지. 이 형님들이 플랜 A가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당연하지. 딴 거 하잖아. 안 해. 에너지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자, 오바마 때 시작해서 트럼프 때도 얘기했고, 야, 바이든 때도 얘기했지. 노르트 스트림 2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실패한 거야.
이 3대 대통령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이럴 수가 있어? 이 몇 년입니까? 8년, 4년, 12년 넘게 바이든까지 이어져도 바이든 임기 얼마 안 됐으니까 시작한 지 12년 넘게 야 이건 안 돼. 너네 러시아 가스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습니다만 안 돼 하던 게 결국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판도도 바뀌지만 이 사람들의 계획도 바뀌어야 되겠죠. 미국이 관리 포인트가 많아서 그래. 예, 러시아는 자기 것만 뚫고 나가면 되거든. 그렇죠. 미국이 지금 중국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올해 한 4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재를 쓸데없이가 아니지 별의별 명목을 갖다 붙여고 제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 아니야 알았어 인정해줄게 더 이상 방해 안 할게 막는 시도 안 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딱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했었던 게 러시아 가스관 연결 중단해라 그거였고 독일이 러시아 편이었어요. 메르켈이 아주 굳건한 러시아 편이었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비리가 막 마스크 비리 같은 거 터지면서 조금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메르켈을 견제한 거지. 그치. 갑자기 메르켈에 대한 비리가 왜 터지겠어요? 노드스트림도 러시아랑 손잡고 하려고 하니까 견제하는 거 아니야. 제 비리 많다 이렇게. 그치. 딱 그 그림이지. 그렇지만 웃는 사람이 됐어요. 메르켈도 이번에 저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웃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 두고 봐야 돼. 우리 토니 블링컨 엉아가 이 공사들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했는데 과연 여기서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큰형님들이 하는 말씀인 거죠. 큰형님의 스피커니까. 자, EU가 사실은 러시아는 EU에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미 가스를. EU에 얼마만큼 판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더 올라갑니다. 자, 이 구간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감소세였네. 이게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이 EU의 유럽연합에 판 가스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감소가 팍 돼. 2012년에서 13년도에서 이렇게 팍 꺼집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가 판매가 늘어나죠. 이때 가스관이 하나 개설이 됩니다. 이게 트루크 스트림. 트루크 스트림이 개통이 되면서 1차 노르트 스트림. 1차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이때 2011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12년도에 운영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러시아가 팔아먹은 게 더 많아지고 얘네는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많이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 1월 8일부터 투르크 스트림도 얘네가 개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2.2배가 1년 동안 2.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판매하는 양이 투르크 스트림 하나 개통을 해가지고 그것도 못 막았네 얘네가.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지금 딱 요 상황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르트 스트림 2까지 인정을 해줬으니까 완전 실패지 뭐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노르트 스트림 1에서 판매하던 그 관 똑같은 양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노르트 스트림 2거든요. 야 이거 효율적이다 해서 다시 이제 더 추가 공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 하면 4분의 2를 노르트 스트림 1, 2로 판매를 하고 트루크 스트림으로 또 그만큼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울상이 되는 겁니다. 더 죽쓰는 거지. 원래 우크라이나 쪽에 이게 가스관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련 시절부터 있던 거예요. 네. 여기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완공을 노르트 스트림 2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그리고 이쪽에 트루크 스트림은 이미 운영이 됐어요. 이게 2019년도 기사라서 여기 점점점인데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이 관에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수송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친미 국가인데 괜히 친미하다가 피보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 러시아랑 정치적인 대립, 군사적인 대립 있었죠. 크림반도도 뺏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네 여기 지나갈 때 뭐 하겠어요. 수수료 받아갖고 이걸로 돈 벌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미국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미국이 동의를 해줬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맹의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에너지 하나를 함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키우고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도 미국이 떨어뜨리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다음번 우크라이나 이제 선거를 보면 되죠. 대통령 선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친소파가 그러니까 친러시아파가 이긴다. 그런 그 주변 다른 슬라브 계통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네. 네. 보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에너지 패권은 곧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인데 8월에 완공이 된대. 그럼 다음 달이면요. 한 달 이제 25일이 돼 가니까 한 달 조금 안 남았지. 8월 말에 뭐 그러니까 완공이 된다고 해도 한 달도 안 남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판매되는 유통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데 역할을 하겠죠. 이거 국제 유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치. 거꾸로 유가가 뭐 그 가스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유가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라는 건 큰 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유가를 조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8월에 완공한 다음에 올해 안에 가동을 한대요, 가스관을. 그렇게 되면은 올해의 상반보단 하방을 바라볼 수 있겠죠,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가 반발을 합니다. 또 어떻게 알겠어? 독일은 아주 신났어. 신났고, 왜냐면 독일이 여기서 수수를 먹어가잖아요. 자기네가 또 여기 받아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홍수가 났나? 입에 독일이 홍수 지대로 맞았잖아. 응? 그걸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번 독일 홍수 뭔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기후 재앙이 왔지만 이 기후 재앙이 온 국가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야, 이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서방 국가들, 물론 독일도 서방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나? 반미래 내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 애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 이번에. 자, 그래서 독일이 여기서 이제 자축을 하고 있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웃을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봐야죠. 어쨌든 독일도 우방국이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가져가야 돼요. 걸쳐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노르트 스트림 2의 이 수수료 먹던 거를 지켜줘라. 그 얘기예요. 미국도 그거 해주려고 하고 독일도 그러면 우리가 자금 조성해가지고 해주겠다. 도와줄게. 그리고 폴란드도 여기서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도 우크라이나도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자금 조성해서 도와주고 스스로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거는 두고 볼 일이죠. 자, 바이든이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노르트 스트림 2는 이미 99% 진행이 됐다. 중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해졌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막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듯이 뭐 배신을 때렸다거나 뭐 좀 섭섭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못 막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못 막기 때문에 막으려고 끝까지 버티면 동맹국과의 관계들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챙겨간 거죠.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노르트 스트림 2와 투르크 스트림 2 요거 두 개로 인해서 이제 고사되기 직전이에요. 얘는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살 거 없잖아. 고사되기 직전이지. 얘라고 여기에서 다 운송하고 여기를 안 써버리면 여기는 수수료 받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몽골보다 못 산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몽골도 못 살지만은 몽골보다 못 산다니까.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2와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옥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전방에서 물러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오늘의 중간 정리를 가겠습니다. 유가의 적정 수준 유지는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심각한 저유가는
이미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한 미국에게도 불리하고 지속적인 유가 고공 행진 또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경쟁국의 투자와 이익 영향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조절이 필요한데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빌어야지. 기우제를 지내야지. 그지. 미국은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3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동맹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들을 달래고 또 이제 걔네들 섭섭지 않게 해주는 그거와 동시에 러시아 견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수단 다 썼거든요. 미국이 제재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동맹국 통해서 할 수 있는 제재를 해도 얘네들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잖아.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재 따윈 무시하고 뒤에서 지들끼리 해상에서 만나서 거래하잖아. 이란이랑도 베네수엘라랑도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지. 미국이 여기서 종이호랑이로 넘어가느냐? 아니죠. 그러면 하늘 소환해야지. 하늘이 노한다. 동남풍이 부는 거죠. 하늘이 노하는 거야. 하늘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지마 들어가 하면서. 자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2019년도 12월 2일에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는 가스관을 개통을 하면서 가스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원유를 그냥 해상에서 막 사들여. 이 제재를 가해 놓으니까 해상에서 만나서 서로 거래한다 이거죠. 북한같이 하는 거지. 예.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중국의 석유 유통 국유 기업인 중허석유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부터 석유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허석유는 이미 2019년 이란산 원유 유통으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허석유는 지난 4월에서 5월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 회사인 PDVSA로부터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20%에 해당하는 4억 4,5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지난 1년 동안 대형 유조선 최소 14척에 해당하는 원유를 이란 베네수엘에 수입했다. 뭐 그런 말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중국 어떤 일 벌어집니까? 계속 홍수나지. 계속 사람 죽어나가고.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지. 얘네 말 너무 안 듣거든. 계속 이런 거 해주면 얘네들이 이 경제가 남아나겠습니까? 망하죠. 그 태풍 경로 한번 최근 태풍 경로를 봐보세요. 네. 구글 같은 데 가면 나올걸? 태풍이 요즘은 변화구를 던지더라고. 옛날 같지 않아요? 태풍 경로 이렇게 치는데요. 굉장한 변화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경로가 막 나옵니다. 저 보세요. 태풍이 저 봐. 이런 거 봐. 이런 거. 시작부터 그냥 대만으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 버려. 이런 적이 없었거든 원래. 이게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네,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던데. 네.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던데.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요런 것도 요게 일반적인 태풍의 경로예요. 요게 예전 전통적인. 네.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황당한 태풍 경로인데 일본 열도 어디 있어? 일본. 요런 거. 이번에 동경올림픽이에요. 그냥 태평양으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틀어서 일본까지 와.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야, 하늘이 뭔가 뜻이 있어. 살아있어. 그리고 그 일본의 음모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요것도 괜찮아. 이것도 북한을 때려버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만 피해가. 우리 선택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원래 태풍이 온단 말이야. 네. 태풍이 오기 때문에 원래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인데 옛날 때에는 1년에 많아야 10번 정도가 왔대요. 네. 많아야 10번이야. 근데 요즘에 일본에 태풍이 1년 동안 거의 한 40번, 50번씩 와요 진짜. 미친 듯이 온다고. 그리고 원래 중국 쪽엔 태풍이 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래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대만, 일본 열도, 한반도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늘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늘 경로는 똑같았어. 오키나와 열도를 타고 가면서 한국으로 가냐 일본으로 가냐. 요즘은 중국으로 진짜 많이 가죠. 네. 진짜 빈번히 가요. 그래서 야 중국에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가면서 한국에 오히려
적당히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비는 내리지만 바람은 안 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보다 한국은 그 물 피해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는 많이 내리는데 바람이 안 불거든. 그러니까 태풍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딱 괜찮게 와. 그러니까 가뭄은 들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네. 네. 희한하죠? 네. 자, 중국이 저렇게 처음 맞았는데 독일도 우연일까라는 거죠. 독일도 이번에 처음 왔잖아. 독일 라인란트 8층의 대규모 홍수 7월 15일 이제 영상이에요. 근데 뭐 난리 났어. 와, 차가 이렇게 찌그러지는구나. 우리 네.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캠핑카인데. 저 구형 모델이야.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렇구나. 이때 저 비싼 독일 차들이. 그러게. 얘네 잘 만들더라. 보니까. 이때가 15일 날 이제 1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실종됐다라고 나왔는데 이후로 그냥 사망자랑 실종자가 확 늘어나죠. 같이 이웃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도 황폐화되어서 뭐 블라블라 한다. 자, 여기가 여기에서 말했던 라인란트 팔치가 여기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여기가 딱 서유럽 쪽이죠. 서유럽 쪽에 지금 봤을 때 야, 독일하고 여기 벨기 아니 어디야 스위스 또 오스트리아 프랑스 얘네들이 다 그 요 가스관 있잖아요. 노르트 스트림 2 요거 할 때 같이 참여했었던 애들이야. 아 그래요? 네. 배신자들이구만. 물론 네덜란드하고 영국이랑 쉘이라는 회사 그 회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지금 다 맡고 있죠. 여기가 노르트 스트림 2 여기 비보르크에서 이렇게 해서 그라이프 스발트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1 노란색 2는 지금 완공을 8월 달에 앞두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 여기 빨간색 점점점입니다. 자,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프랑스는 NG 오스트리아는 OMV인가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여기 영국이랑 같이 쉘이라는 회사 해서 같이 참여했고 스위스는 OECD라는 회사가 참여했다가 손 뗐죠. 그렇지만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다. 얘네들이 갑자기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서 메르켈이 원한 건 뭐였냐?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되면 육상 수송관을 붙여서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운송해서 판매를 도와 수수료를 챙길 계획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독일에서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망가뜨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태풍이 그걸 정확하게 안 거지. 저 지역으로 지나갈 때 요충지 아니야 자기가. 네. 교통의 요충지인데 거기가 타격을 받았네. 그쵸. 그러면서 이 주변도 다 태풍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벨기에도 사람 이번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트루크 스트림 2예요. 여기. 요것도 이미 운행이 1년 딱 되고 나서 발표한 거 보니까 기존 그 수익의 2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붕등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체코도 지나가잖아. 체코도 지나간대잖아. 체코, 독일에서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연결한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체코에? 한번 봐야겠죠. 무슨 일이 났습니까 거기? 여기도 6월 25일에 6월 달에 토네이도가 강타를 합니다. 아니 토네이도가 유럽에서 발생하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피해가 큰 거는 조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뭐로 잡고 있어요? 이상기후. 그치? 지구온난화 하면서 결국 책임은 또 중국한테 뒤집어 씌워요. 중국 니들이 여태까지 공해를 발생해서 그렇다. 그치. 유럽에 원래 이런 거 안 일어났거든. 희한하죠? 하늘이 되게 똑똑해. 거의 AI급이야. 자, 여기서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프랑스에서 베네룩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현재는 체코까지 며칠 연속으로 악천후가 발생하며 중부 및 서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활동적인 악천후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중부 및 서부 유럽의 일부, 서유럽이 특히 메인 지역인 것 같아요. 서부 유럽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박살이 남으로 해서 지가 아마 어쩌면은 쟤네들이 노드 스트림이 99% 완공됐기 때문에 독일도 연결되자마자 빨리 유럽에 수수료 이게 먹으려고 아마 저쪽에 파이프 공사 하지 않았을까?
뭐 들어갔겠죠 이미. 연계해서 네. 했겠지. 설마 안 했겠어? 저거 땅 하고서 그때부터 연결한다면 미친놈은 없지. 너무 늦지. 같이 하겠지. 그러면 지금 그 공사 지금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네. 자, 여기서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날아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독일에 홍수가 많이 나서 그 파이프라인 공사 자체가 지금 독일 내부에서 많이 아작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체코로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관도 계획이 무산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많이 받아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한 거죠. 많이 지연되죠. 왜냐면 홍수가 안 나게 하려면 이제 독일 적의 제방이나 네. 뚝방부터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게 다 끝나야 파이프라인 건설을 해도 홍수에 안 돼. 만약에 이거 파이프라인 하는데 홍수 가서 파이프라인 뚝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럼 환경공해 어마어마해지겠지. 그럼 나중에 또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터졌고 독일의 라인강 주변이 완전히 뭐 아스팔트 찌꺼기로 완전히 그냥 막 했다. 우리 그 옛날에 서해안에서 유조선 터져갖고 한 것처럼. 환경 문제.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 연결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고. 또 홍수 날까봐. 그쵸. 그거부터 정비해야 돼. 맞아. 그러면은 이거 공사가 돼도 독일은 수수료 못 받아먹는 거지 당분간은. 더군다나 계속 재정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호도니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의 마을로 오스트리아 국경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거 다 가스관 지나간다는 자리잖아요. 이게 위험하지 이제. 여기 호도니를 어떻게 쳤어 태풍이. 그러니까 이 태풍 토네이도가 앞으로 상시화돼 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면 이제 독일은 저 노스 스트림이랑 별로 상관없게 되는 거지. 점점 멀어져 가겠죠. 돈이 안 되는 거지. 야, 연결해도. 오스트리아가 요 영상 정말 살벌하더라. 사람 막 떠내는 거야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여기 짤즈부르크 진짜 아름다운 데인데. 짤즈부르크가 파괴됐대요. 짤즈부르크 여러분 안 가보신 사람들 많을 건데 짤즈부르크 정말 이뻐요. 내가 여러 번 칭찬했잖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소라고. 네, 저거 사람 막 끌려가. 어떡하면 좋아. 저희가 산간 지역이니 저렇게 쓸려가면 죽지. 산으로부터 내려온 계곡물 아냐. 그래도 저 사람들 저 뒤에 조금 낮은 지대에 있어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조금 안전해지는 거 나중에 영상에 나와요. 그래? 여긴 제가 안 넣었는데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짤즈부르크 파괴되고 자동차랑 사람 다 휩쓸려 가고 유럽 전역에서 홍수로 최소 180명이 사망했다. 183명. 이때 요 날짜 18일 날짜로 183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없었던 재난이지. 여태까지 이런 물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랬대. 그래서 네. 유럽이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가 고만고만 내리니까 이렇게 막 큰 배수 이런 거 안 했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땅 파갖고 이만한 그 배수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전국토에. 이게 얼마나 들겠어 이게. 이거 진짜 딸리지. 그래서 제가 변수가 유럽권이 다른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백신 많이 맞았는데도 쟤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늘이 노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별로 재미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정신이 없거든. 지금 100년 만에 물난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 그러네 유럽은. 서유럽을 휩쓴 100년 만에 물난리 해가지고 이제 독일 7월 평균보다 월 평균 그거보다 그날 하루에 내리는 비가 더 많았대. 1년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땅이 저렇게 팍팍 파 있는데 그 석유 파이프, 그러니까 가스 파이프는 어떻게 심겠냐고 위험해서. 못하지. 공사 못해 이렇게 하면. 못해요. 이미 저기 홍수가 났기 때문에 재난복구가 먼저잖아. 그치. 그러면 역시 못하는 거야 지금도. 그럼요. 재난복구가 끝나야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하지. 뭐 이게 뭐 한순간 치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심각해지는 거지. 계속 못하는 거지. 일본이 그 재난이 여러 차례 있고 쓰나미 막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의지도 많이 꺾였다.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장난 아닌데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진짜 일본은 잔인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버텼다는 건 난 계속 기적이라 생각했거든. 저래도 버티네 할 정도로. 근데 이제는 꺾였죠. 꺾였죠. 근데 이것도 꺾인 이유가 그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세대가 교체돼서 꺾인 거야. 9세대가 지금도 살아있었다면은 일본은 안 꺾였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띨띨해.
교육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중국은 더 쉽게 흔들리는 나라고, 중국도 이제 뚜까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권도 유럽 전체적으로, 서유럽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서 찬성을 들고 나오는 게 서유럽이에요. 독일은 자기네 이제 탈원전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저탄소 해야 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기술도 뒤처질 뿐더러 그걸로 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너무너무 명확해요. 그럼 가스 많이 들어야 돼. 가스를 많이 의존을 러시아에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더 팔아먹겠다고 유럽에다가 이제 트럼프 때 뭐 계약을 했습니다만, 야, 러시아가 더 가까이 있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선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싸요, 단가가. 가격 경쟁력에서 그럼 미국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큰 손들은 미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쟤를 파괴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 쪽에는 환경 공격을 안 한다는 거. 왜냐? 러시아도 똑같은 무기가 있거든. 그래서 서로 안 건드려요.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이제? 하는데 지금처럼 유럽 저렇게. 왜냐면은 서로가 이 환경 무기라는 거는 핵폭탄보다 더 강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험성을 아니까 서로 했다가 공멸한다는 걸 알거든. 그래갖고 심하게 안 해요. 네. 뭐 공멸을 불사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네. 그렇게 너무 재수없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한 발 물러쓴다고. 아싸, 유가 올려줄게 이러고. 아니, 미국이 공멸을 불사하고 지금 미국이? 큰 손들이 공멸을 불사하고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러시아가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세계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카페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할 만하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세계인지2 책임 연구원님께서 세계 문란이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나라 영국, 프랑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홍수, 중동 리야드. 여기는 리야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예요. 중국, 독일,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 오스트리아, 서유럽, 남미,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눈이 펑펑 이렇죠. 대부분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에너지 문제가 걸려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매 1위 나라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영국, 프랑스, 터키. 여기 가스관 지나가는데요. 러시아 그렇지. 가스관. 중국, 독일. 다 지나가는 데고, 중국 특히 파워 시베리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심각해졌죠. 그리고 기후재난은 여기는 진짜 끊이지 않고 오고 있어요. 러시아 다 본국이고 팔아먹는 나라.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서유럽. 서유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지금. 서유럽 하면 그냥 프랑스예요. 스페인 이런 나라 별로 안 쳐줘. 경제가 약해갖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지금 러시아랑 그 에너지로 엮여 있는데요. 그렇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산유국이고, 네. 그래서 뉴질랜드, 뭐 인도는 뭐 그렇다 쳐. 그냥 그렇다 치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우연히도 같은 의제로 묶을 수 있는 얘네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러시아 건드리면 안 되는데 환경으로. 이거 막장으로 가자는 건데 위험해지는데. 러시아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불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물불 바람 흙이지 원래. 물불 바람. 이거 독일의 DW라고 하는 뉴스인데 거기서 퍼왔어요. 지금 한 달째 산불에 시달리고 있어서 저렇게 불타고 있대. 그래서 불타는 걸로 끝나느냐, 연기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서유럽은 100년 만에 대홍수, 북미는 뭐 열돔의 대가뭄이 왔다, 뭐 이런 게 기후재난이 여러 군데 다 정신사발적으로 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집중해서 포화를 맞고 있는 곳이 왠지 러시아와 다 관련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도 바이카로스 그 주변에서 중부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그 전염병 퍼지던 시점에. 그러면 한 2018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음모론을 얘기했지. 근데 썰인데 왜냐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갑자기 돼지 열병이 돌기 시작했어. 갑자기 해서 중국에서 맞아요. 난리 난 적 있죠. 근데 그게 2018년도예요. 그 돼지 열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돼지가 들어오면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돼지고기 못 먹고 막 다 폐기 처분하고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막 중국이랑 러시아가 서로 싸웠다고. 이게 러시아가 오염된 거 보냈다 하고 러시아는 국경 넘을 때까지 멀쩡했는데 네. 니네 나라가 더러워서 그런 거야 아마. 그러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가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 그 바이카루스,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경, 그러니까 몽골이구나. 몽골하고도 국경을 접하면서 저기 그 아무르강, 흑룡강 있는데 그 일대예요. 시베리아 철도 지나가는 그 일대. 거기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그 일대가 다 불이 나버려. 그래서 난 그때 당시에 그걸 물어봤어. 카자흐 애들한테도. 야, 저기서 불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걔들이 뭐라 얘기했는지 알아요? 뭐래요? 그 방역하는 거라고. 방역하는 거래. 왜냐면은 네, 돼지 낙천적이다. 열병이 낙천적이다. 이게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은 그 인근을 초토화시켜야 된대요. 퍼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초토화시켜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불 질러버린 거야. 야야 다 태워.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싸그리 초토화시켰다고. 오, 대박이다. 그러면 완벽한 방역이 되니까.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그 태운 면적이 한반도의 몇 배였어요? 진짜요? 하긴 얘는 땅.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그냥 산불로 끝났어. 그래서 이번 시베리아 산불도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딴 게 있잖아요. 왜냐면 호주는 이해가 가. 호주는 정기적으로 불이 나요. 더워서. 시베리아는 더울 일이 없잖아. 아 물론 요즘 덥긴 덥지만 그 정도 더위로 불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왜 하필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냐 이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원인을 뭘로 잡고 있냐면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과다 사용해온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이 주범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네 팔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도 화살이 가는 거 아니야. 시베리아 지금 가스를 개발하려 하고 있거든요. 여기 파워오브 시베리아 1탄은 이미 중국이랑 해서 연결했고 파워오브 시베리아 2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시베리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물 피해도 이번에 있었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다가 화재까지 났느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서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왜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죠. 어디서 발표를 했느냐? 영국의 뉴캐슬대 연구팀이 띡하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연구 결과다. 서유럽 홍수 끝이 아닙니다. 2100년까지 14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결론은 화석연료를 줄이라는 거네. 화석연료 줄이고 소형 원자로 쓰면 되네. 그 결국 미국은 이번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비즈니스 삼아서 소형 원자로 발전소에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되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PPT에 안 넣었는데 아무르강 또 나오네요. 러시아 홍수도 같이 왔어요. 러시아를 건드렸단 말이야? 아, 우리 큰형님들. 홍수도 같이 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거죠. 아무리 봐도 하늘이 노할 때 왜 꼭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요 나라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큰형들이 러시아까지 건드리는구나. 러시아가 조금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끝까지 가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러시아도 같이 맞받아치면 진짜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데. 자, 아까 그 뉴캐슬대 한번 봅시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 논문에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결과 지극 같은 수준의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2100년쯤에는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며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현재보다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 연구에서 예측된 태풍은 최근 서유럽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비구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풍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단위 면적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를 쏟아부어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것이 이런 느린 태풍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러시아의 극심한 폭염과 파키스탄의 홍수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느리게 움직이면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는 태풍은 유럽에서 여름철, 특히 8월에 가장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필 왜 러시아의 극심한 폭염하고 파키스탄의 홍수까지 언급하는데? 이거 파이프라인이잖아. 파키스탄은 그 과다르 항서부터 티베트로 연결되는
에너지 연결 고속도로가 있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 라인이 또 파키스탄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국제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많구나. 우연히 많아. 이 세상에는 미얀마 거기도 로힝야가 있듯이 네. 여기도 그 독립운동이 일어난 데예요.